나 아파 죽겠는데 집에서 물이나 마시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었고? 남편의 연봉은 4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수술비 1천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즉시 시가 25억 원에 달하는 신혼집을 팔아버리고 시댁 식구들을 전부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내가 예상했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내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숫자 13원이었습니다. 1,300만 원도 130만 원도 심지어 13,000원도 아니었습니다. 딱 13원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박하사탕 한 알도 사 먹을 수 없는 돈 13원. 나는 파란 불빛을 내뿜는 현금 인출기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눈알이 뻑뻑하고 아파왔습니다. 내 뒤로 길게 늘어선 줄에서 참지 못하겠다는 듯 쯧쯧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얇은 바늘이 되어 내 등 뒤를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내 등 뒤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공들여 세팅한 내 머리카락 끝부터 손에 든 철진한 샤넬 핸드백까지 샅샅이 뜯어보는 그 시선 말입니다. 고객님, 더 필요하신 업무가 있으십니까? 뒤에 서 있던 보안요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미세한 경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손끝을 타고 손목으로 다시 어깨로 번져나갔고 마침내 내 숨소리마저 거칠게 흐트러뜨려 놓았습니다. 나는 허둥지둥 카드 반환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 김지훈과의 공동재산을 상징하던 은행카드가 기계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카드를 낚아채듯 쥐고 마치 도망자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백화점의 그 화려한 회전문 밖으로 비참하게 도망쳤습니다. 서울의 늦가을, 바람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는 붐비는 사람들과 번쩍이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지만 나만 발가벗겨진 채 눈보라치는 벌판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진주 목걸이를 사러 온 참이었습니다. 불과 3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미소 지으며 복잡한 보고서를 처리하던 유능한 이소현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시어머니 선물 살 돈조차 낼 수 없는 빈털터리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너무나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나 지금 바빠. 영양가 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수화기 너머로 김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잡상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훈 씨. 나는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 계좌 잔액이 왜 13원밖에 안 남았어? 나 지금 백화점에 엄마 선물 사러 왔는데? 이체했어. 그의 대답은 소름 끼칠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이체했다고? 거긴 내 월급도 들어가는 통장이잖아. 우리가 1년 동안 모은 적금이 다 들어있을 텐데 적어도 2억 원은 있어야 하잖아. 어디로 이체한 거야? 어머니 드렸어. 순간 귓가를 때리던 바람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요즘 투자 좀 하고 싶으시다네. 그리고 당신은 며느리잖아. 아들이 번 돈 어머니가 관리하는 건 천륜이야.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대부분 내가 번 돈이잖아. 김지훈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가정의 전 재산이 아니라 그저 주머니 속 푼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현아, 사람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마.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야. 하지만 지훈 씨, 그건 우리 더 큰 평수로 이사 갈 돈이잖아. 그리고 나중에 아이 가지면 쓸 돈이기도 하고. 그만해.
그가 내 말을 거칠게 잘랐습니다. 당신 허영심을 가정의 미래로 포장하지 마. 선물 사고 싶으면 당신 용돈 150만 원 받은 거 아껴서 사. 그 정도 돈도 못 모아뒀으면 당신이 살림 못하는 여자라는 증거지.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쥔 채 찬 바람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귀신처럼 창백하게 질린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3년 전 한강변에서의 프러포즈. 김지훈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눈물 고인 눈으로 말했었습니다. 소현아, 오늘부터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야. 우리는 한 팀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때의 맹세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 고급 아파트는 나와 김지훈의 신혼집입니다. 현관의 센서 등이 켜지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비췄습니다. 하이힐을 벗자 뒤꿈치가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반찬통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통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 먹을 것, 지훈이가 좋아하는 것. 소현이라는 이름이 적힌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어록 소리가 났습니다. 김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300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피곤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소파로 걸어가 몸을 던졌습니다. 물. 그가 눈을 감은 채 명령했습니다. 나는 아일랜드 식탁 뒤에 서서 내가 5년이나 사랑했던 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지만 그 껍데기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기심과 냉막함의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물을 한 잔 따러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이 탁자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 연봉 4억이고 나도 연봉 6천은 돼. 그런데 왜 나는 매달 생활비 150만 원으로 이 집의 품위를 유지해야 해? 관리비, 공과금, 식비, 양가 경조사비까지 서울에서 150만 원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해. 김지훈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또 돈 얘기야? 이소현, 너는 머릿속에 돈밖에 없니? 그는 상체를 일으키더니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뜯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고객들한테 온갖 갑질 당하고 들어왔어. 집에 와서까지 내 돈 타령을 들어야 해? 현모양처처럼 좀 내조할 순 없어? 나도 편하게 내조하고 싶어.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잔액 부족 든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건 내가 허영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 김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코앞에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비싼 백화점 가래? 남대문 시장 가서 과일이나 좀 사면 되잖아. 엄마는 선물 가격 같은 거 신경 안 쓰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가 분수에 안 맞게 겉멋만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가 튀긴 침이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옅은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목시계를 힐끔 보더니 미간을 더 찌푸렸습니다. 내일이 엄마 생신 잔치인 거 알지? 지금 당장 가서 음식 준비 안 하고 여기서 나랑 말싸움이나 하고 있을 거야? 엄마가 당신이 직접 끓인 삼계탕 드시고 싶다셨어. 푹 고아서 뼈가 쏙 빠지게 5시간은 끓여야 하는 거 알지? 지금 시작해야 내일 아침에 가져갈 수 있어? 지금.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밤 9시야. 나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잔치 가려면 반차도 써야 하는데. 반차 쓰면 되잖아. 설마 일이 우리 엄마보다 중요해? 김지훈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젓고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나 잘 거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 닭배 속에 찹쌀 꽉꽉 채워 넣고. 엄마는 푹 익은 거 좋아하시니까?
침실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그의 아내가 아니라 잠도 안 자고 자존심도 없고 심지어 숨도 쉴 필요가 없는 가전제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나와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가운 생닭을 꺼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닭을 씻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닭 껍질을 벗기는 칼질 소리가 한밤중의 부엌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닭배 속에 찹쌀과 인삼을 쑤셔 넣으며 결혼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시댁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그가 기겁을 하며 말렸었습니다.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었습니다. 모든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있었고 그 기한은 내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뚝배기에서 삼계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라 내 시야를 흐리게 했고 이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환상마저 흐릿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통증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3일 뒤 오후 회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빔 프로젝터 불빛이 화이트보드를 비추며 이번 분기 매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다음 장표를 설명하려던 순간 오른쪽 윗배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격통이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단순한 위경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불에 달군 쇠갈퀴를 배 속으로 집어넣어 내장을 움켜쥐고 비틀어 짜는 것 같았습니다. 이 팀장님, 괜찮으세요? 직원들의 놀란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허리를 펴보려 했지만 극심한 고통에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카페트 바닥에 쿵 하고 찍혔고 식은땀이 순식간에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천장, 겁에 질린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눈을 찌르는 형광등 불빛이 하나로 뒤엉켰습니다. 구급차 좀. 나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겨우 그 말을 짜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내가 들어본 음악 중 가장 절망적인 음악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갈 때쯤 내 의식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질 듯한 통증만은 생생했습니다. 의사가 복부를 눌러볼 때마다 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성 담낭염입니다. 담석이 심하게 박혀 있고 염증이 심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담낭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 스케줄 잡아야 합니다. 수술비랑 입원 보증금으로 우선 1천만 원을 수납하셔야 해요. 보호자분 안 계십니까? 보호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액정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뭐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짜증스러웠습니다. 지훈 씨, 나 병원이야. 나는 너무 아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급성 담낭염이래.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데 위험하다고. 보증금 1천만 원이 필요해. 수화기 너머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급성 담낭염. 그냥 배 좀 아픈 거 아니야? 김지훈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소현, 너 시댁일 하기 싫어서, 우리 엄마 모시기 싫어서 일부러 꾀병 부리는 거지? 세상에 그렇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질 리가 있어? 진짜야. 의사 선생님이 옆에 계셔.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귓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차갑고 시렸습니다. 의사 바꿔봐. 나는 의사에게 휴대전화를 넘겼습니다. 의사는 전화를 받아 심각한 목소리로 병세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초 뒤 의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곤란하다는 듯 한편으로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내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요즘 의사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하시네요. 수술비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라고. 그냥 좀 참고 집에 가서 따뜻한 물이나 마시면 낫는다고 하십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쥐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나는 꺼져가는 촛불 같은 목소리로 다시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나 죽을 수도 있대. 진짜 너무 아파. 안 죽어. 김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쓸개도 다 우리 몸의 일부라 함부로 떼내면 원기 상한대. 엄마가 아는 용한 한의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약 지어 먹으면 돌 다 녹아 없어진단다. 양의사들 말장난에 속지 마으나 지금 부동산 큰손 만나러 가는 길이야. 이 계약 성사되면 수천만 원이 떨어져. 택시 타고 집으로 와. 병원에서 돈 낭비하지 말고. 또 그 소리였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그가 걱정한 건 내 목숨이 아니라 수술비 1천만 원이었고 소위 말하는 권기였고 그 빌어먹을 계약 건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현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나른했고 배경에는 드라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저녁밥은 다 했니? 어머니 저 병원이에요. 수술비가 필요해서요. 아유,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유난이다. 시어머니가 내 말을 뚝 잘랐습니다. 우리 때는 밥 깔다가 애 낳고 그랬어. 너네는 뭐 조금만 아프면 쪼르르 병원부터 가더라? 수술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는데 어떻게 함부로 칼을 대니? 지훈이 말 들어라. 집에 와서 무국이나 좀 끓여 먹고 푹 쉬면 다 낫는다. 그 1천만 원, 우리 지훈이 보약이나 한 재 해 먹이지 그러니? 걔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하얀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위에는 바쁘게 오가는 간호사들,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좁은 침대에 누워있는 나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가정인가요? 이게 내가 온갖 구박을 참아내며 모셨던 시댁인가요? 그들의 눈에 내 목숨값은 무국 한 그릇보다 못했고 1천만 원보다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격통이 밀려왔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난 죽을 수 없어. 절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이대로 죽으면 김지훈은 내 사망보험금을 타서 새장가를 들겠지? 내가 피땀 흘려 꾸민 집에서 살면서 멍청했던 나를 비웃겠지? 살아야 해.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흐릿한 연락처 목록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준호야. 전화는 신호가 가자마자 연결되었습니다. 소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따뜻하고 다급한 목소리. 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한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강준호. 결혼 후 김지훈의 그 가짜는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오해받기 싫어서 연락을 끊었던 친구였습니다. 살려줘. 나 해성병원 응급실이야.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대. 나 죽을 것 같아. 걱정 마. 이 전화 끊지 마. 지금 바로 갈게. 군더더기도 의심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5분 후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급하면서도 묵직한 구두굽 소리가 시끄러운 로비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나는 힘겹게 눈을 떠 강준호를 보았습니다. 짙은 회색 롱코트를 입은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평소라면 단정했을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다급하게 응급실 안을 훑더니 마침내 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친 공포와 안타까움을 나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 침대 곁으로 달려와 내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현아, 나왔어. 그가 고개를 돌려 옆에 있던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있던 부드러운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가 품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칠흑처럼 검은 카드 한 장을 뽑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05%만 가질 수 있다는 현대 블랙카드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 보호자입니다. 최고의 의료진 붙여서 가장 빠르게 수술해주세요. 약도 제일 좋은 걸로 쓰시고요. 한도 없는 카드니까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간호사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카드를 확인하더니 태도가 180도 달라져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VIP 수술실로 준비하겠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나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긴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묵묵히 내 자리를 맡아주던 준호. 아플 때면 죽을 사다 나르던 준호. 그때의 나는 김지훈이라는 껍데기뿐인 우량주에 눈이 멀어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취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잠기기 전 귓가에 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소현아.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다시는 누구도 너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나는 VIP 병실에 3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3일 동안 김지훈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딱 한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건 내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집에 없어서 밥도 못 얻어먹는 아들 걱정에 나를 타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의 낙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가정이라는 집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준호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치러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쓰레기는 내 손으로 직접 치워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내와 배달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배달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소파에는 김지훈이 벗어둔 더러운 양말이 굴러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귤을 까먹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유, 우리 귀한 며느님 드디어 오셨네? 그깟 배 좀 아픈 거 가지고 무슨 유세를 그렇게 떨어? 병원비 아깝게. 왔으면 얼른 걸레질이나 좀 해라. 며칠 집을 비웠더니 돼지우리 같아서 못 봐주겠네. 심술로 가득 찬 노인네의 얼굴을 보며 문득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하지만 걸레를 드는 대신 서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예. 너 지금 어미가 말하는데 무시하니? 귀 먹었어.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서재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가버렸습니다. 이 서재는 김지훈의 성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나에게는 출입 금지령을 내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본 이상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내 돈이 어디로 줄줄 샜는지, 이 집에 내 몫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뻔했습니다. 김지훈의 생일. 자기애가 넘치는 그는 다른 숫자를 쓸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뒤적이다가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집을 김지훈이 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가 전액 현금으로 샀다며 큰소리쳤으니까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명의도 내 이름으로만 해두었다고 했을 때 나는 감동해서 펑펑 울었었습니다. 나중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받겠다고 했을 때도 나는 두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매달 생활비 통장에서 거액을 빼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전액 현금으로 샀다면 대출금을 갚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소유자 이소현.
여기까진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자 5년 전의 매매 계약서와 자금 출처 증빙 서류가 나왔습니다. 자금 출처란에 적힌 이름은 김지훈이 아니었습니다. 이정국. 우리 아빠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빠의 글씨체였습니다. 지훈아. 우리 소현이는 마음이 여려서 시집가서 기죽을까 봐 아비가 걱정이 많다. 이 집, 내가 고향 땅이랑 주식 처분해서 마련한 거다. 하지만 소현이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테고 자네 자존심도 상할까 봐 비밀로 하네. 자네가 해온 걸로 하게? 자네가 우리 딸 아껴주기만 한다면 이 집은 자네들 거야? 단 하나, 소유권은 소현이 단독 명의로 해주게. 이건 내가 내 딸에게 해주는 마지막 안전장치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 위로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25억 원이나 하는 이 집은 김지훈이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김지훈, 이 파렴치한 인간. 그는 나를 5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 마련해준 집을 자기가 산 척 생색을 내며 내 감사를 받아 챙겼고 있지도 않은 대출금을 갚는다는 핑계로 매달 수백만 원씩 내 돈을 뜯어갔던 겁니다. 더 역겨운 건 이 집을 가지고 자기 엄마 앞에서 부자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가난한 집딸인데 아들 잘 만나 호강한다고 착각하고 지난 5년 동안 나를 한여 부리듯 부려먹었던 겁니다. 나는 등기권리증을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분노. 활화산 같은 분노가 혈관을 타고 끌어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바보 천치처럼 놀아났다는 수치심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거실에서 귤이나 까먹고 있는 저 노인네 얼굴에 이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김지훈이 들어오면 식칼이라도 들고 달려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지금 막 큰 수술을 마친 환자였습니다. 지금 터트려봤자 힘으로 제압당할 수도 있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아빠의 편지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도 전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부탁 하나만 하자.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김지훈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좀 조회해줘. 그리고 강남에서 제일 일 잘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좀 소개해줘. 뭐 하려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집을 내놓을 거야? 이 집은 내 집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내 인생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복수극을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내게서 뜯어먹은 돈,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이번 겨울 그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덜덜 떠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현관문 밖에서 김지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소현이 그 옆편에 왔어? 밥도 안 하고 뭐 한대? 나는 눈물을 훔치고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 속에는 도깨비불 같은 두 개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게임 시작이야, 김지훈. 나는 등기권리증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넥타이를 풀고 있던 김지훈이 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욕을 하려 들었습니다. 여보, 왔어.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물기가 뚝뚝 떨어질 만큼 상냥했습니다. 마치 5년 전 그를 바보처럼 사랑했던 그때의 이소현처럼 말입니다. 몸이 좀 허해서 서재에서 잠깐 쉬었어. 지금 바로 어머니랑 당신 저녁 차려줄게. 오늘 저녁은 해물탕 어때?
김지훈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악을 쓰며 대들거나 질질 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중내사내하던 여자가 이렇게 순종적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눈치는 있네. 김지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칠 병원에 있더니 머리가 좀 맑아졌나 보군. 얼른 가봐. 배고파 죽겠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얌전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내 손은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진들은 이 집구석을 무너뜨릴 핵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이 최후의 만찬을 마음껏 즐기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식칼을 들어 도마 위에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쿵! 생선 대가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죽은 생선의 눈깔이 희번덕거리며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집안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고 밤이면 김지훈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집안을 먼지 한 톨 없이 쓸고 닦았고 김지훈이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속옷까지 말끔하게 빨아놓았습니다. 하지만 멍하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준호의 원격 코칭을 받으며 첩보원처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김지훈이 샤워하는 틈을 타 그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와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 기록, 그리고 소위 부동산 큰손이라던 여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들을 백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큰손 고객은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젊은 술집 여종업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투를 치러 나간 사이 나는 서랍을 뒤져 김지훈이 매달 어머니에게 보낸 돈이 찍힌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찍혀있는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체한 돈만 무려 7억 원이었습니다. 7억. 그 돈에는 내 월급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이 주신 혼수 비용이 있었고 심지어 내가 죽어가며 애원했던 수술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마음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뼈가 시릴 듯한 냉기만 남았을 뿐입니다. 동시에 부동산 중개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금매로 내놓은 탓에 시세보다 5억 원이나 싼 20억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매수자가 큰 관심을 보이며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일시불 전액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파세요. 나는 주저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집구석의 벽돌 한 장, 공기 한 줌조차 역겨웠습니다.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날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소현아, 내일이 내 환갑 잔치인 거 알지? 너도 알다시피 내가 친척들 앞에서는 체면이 좀 중요하잖니? 시어머니는 호박씨를 까먹으며 곁눈질로 나를 보았습니다. 맏며느리로서 성의 표시는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뭘 원하세요? 내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뭐 욕심 부리는 노인네는 아니다만 용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만 봉투에 넣어라. 그리고 그날은 좀 있어 보이게 입고 와애나 망신시키지 말고. 참, 내 진주 목걸이 좀 빌려다오. 어차피 너는 평소에 하지도 않잖니. 500만 원 진주 목걸이. 그 끝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주둥아리에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일 잔치에서 제가 친척분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큰 선물을 안겨드릴게요. 나는 더욱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어느 고급 호텔 연회장. 김지훈은 허세를 부리느라 가장 큰 홀을 예약하고 수십 테이블의 친척과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곳곳에 꽃과 풍선이 장식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붉은색 벨벳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뒤 10cm 하이힐을 신고 김지훈의 팔짱을 낀 채 입구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머, 소현이 오늘 정말 예쁘네. 지훈이는 복도 많아. 저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마누라를 얻었으니 친척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김지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마치 자기가 천하를 얻은 성공한 남자라도 된 양 굴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소현이한테는 끔찍하죠. 김지훈이 가증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만큼 효부가 없어요. 나는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클러치, 배관의 서류 봉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출력해온 따끈따끈한 이혼 소장, 그리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 자녀들의 선물 증정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감정을 잔뜩 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큰 재주는 없지만 남은 여생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감동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은 제 아내 소현이가 우리 부부를 대표해서 어머니께 선물을 올리겠습니다. 핀 조명이 나를 비췄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내게 꽂혔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든 채 또각또각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곧 다가올 짜릿한 쾌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저와 지훈 씨가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예요.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허둥지둥 리본을 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뭘까? 묵직한 게. 그녀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걸려있던 웃음이 순식간에 석고처럼 굳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현금도, 보석도 없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 2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장에는 굵은 글씨로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표 이혼 소송장 별표. 이게 뭐냐?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지훈도 고개를 들이밀었다가 글자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소현,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상자를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잽싸게 뒤로 물러나며 옆에 있던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별표 삐이기 별표. 날카로운 마이크 하울링 소리가 연회장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무대 아래의 당황한 얼굴들, 공포에 질린 김지훈의 눈,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손에 든 서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명료하고 단단하게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친척 여러분, 그리고 하객 여러분. 다들 모이신 김에 제가 이 자리에서 2가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김지훈 씨와 이혼합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나는 소란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선은 김지훈에게 차갑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 바로 조금 전 정식으로 매각되었습니다. 김지훈 씨, 그리고 시어머니. 오늘 밤 12시 전까지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 되어 이 가식적인 잔치판에 쾅쾅 박혔습니다. 김지훈은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까뒤집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김지훈의 불륜 사진, 그리고 그동안 빼돌린 돈의 이체 내역 사본이었습니다. 참, 여기 재미있는 기념품도 좀 가져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돌려보세요. 이 효자사들이 마누라 목숨값인 수술비를 빼돌려 어떻게 첩질을 하고 재산을 빼돌렸는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손을 허공으로 휙 던졌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이 눈송이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고급 요리 위로, 귀부인들의 어깨 위로, 그리고 절망에 빠진 김지훈의 얼굴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무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이힐이 카페트를 밟는 소리가 묵직하고 힘차게 울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비명과 통곡 소리, 분노한 고함,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회장의 거대한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준호가 차에 기댄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한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든 그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끝났어.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얼어붙어 있던 손끝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나는 멀리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에서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준호의 검은색 세단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 손이 차 문손잡이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거칠고 뜨거운 손 하나가 내 손목을 으스러져라 낚아챘습니다. 이소현, 너 거기 안 서. 엄청난 악력이 내 손목뼈를 조여왔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차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김지훈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무대 위에서 의기양양하던 남자는 지금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맞춤 정장은 뜯어졌고 넥타이는 교수형 밧줄처럼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기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날 매장할 셈이야? 우리 엄마 죽일 거야?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뒷목에 닿는 그의 침에서 역겨운 비린내가 났습니다. 당장 나랑 다시 들어가. 가서 친척들한테 다 농담이었다고 해. 분위기 띄우려고 쇼한 거라고 수습하라고. 빨리.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내 마음 한구석, 예전 같으면 그를 위해 아파했을 그 자리는 지금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를 돌아 나와 내 손목을 잡고 있는 김지훈의 손 위를 덮어 잡았습니다. 무심해 보이는 동작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김지훈의 소나기 급소를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 김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내 손을 놓았습니다. 김지훈 씨. 준호의 목소리는 판결문을 낭독하듯 차가웠습니다. 그가 내 앞을 막아서며 김지훈의 숨막히는 기운을 차단했습니다. 방금 소현 씨의 성명에 따르면 이 차와 이 차에 탈 승객은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손을 대면 스토킹 및 특수상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김지훈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목을 부여잡은 그의 눈동자가 준호와 나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습니다. 호텔 회전문 안쪽에서 보안요원들이 황급히 뛰어나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촬영하는 하객들이 몰려나왔습니다. 소현아 여보, 김지훈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듯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다 잘못했어. 예전엔 내가 쓰레기였어. 미안해. 근데 집은 그게 25억이잖아. 어떻게 그걸 말도 없이 팔아. 그리고 이혼이라니 우리 이혼은 안 돼. 우리 엄마 고혈압 있는 거 알잖아. 너 때문에 쓰러지시면 어떡해. 그가 구걸하는 거지처럼 손을 뻗어 내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시키고 삼계탕 국물이 싱겁다며 타박하던 남자가 지금은 벌레처럼 비굴하게 기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내 엄마 고혈압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 노인네 탐욕이 만든 거지? 그리고 진말인데 나는 허리를 살짝 굽혀 그의 귓가에 대고 오직 우리 둘만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거 원래 우리 아빠가 산 거야. 내가 도로 찾은 것뿐이라고. 내가 내 월급 통장 가져갔던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할 말을 마친 나는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바깥 세상의 소음을 단절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일그러진 김지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보안요원들에게 제지당하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그 얼굴.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엔진의 낮은 진동과 함께 그 흉한 얼굴은 빠르게 뒤로 물러났고 마침내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 몸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뒤 찾아오는 후유증이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고 안전벨트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다가와 내 차가운 손등을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말도 섣부른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온기를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심해에서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 마침내 첫 숨을 들이마신 것 같은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경기도의 고급 아파트.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김지훈이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매수자, 그 추진력 강한 투자자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즉시 명도라고 명시되어 있었기에 매수자는 이 모자가 뭉개고 앉아있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릴 리 없는데도 위층에서 울려 퍼지는 통곡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생선을 앞뒤로 노릇하게 굽지 않았다고 밥상을 엎던 그 노인네가 지금은 자신의 호화로운 성을 지키기 위해 바닥을 구르며 발악하고 있을 겁니다. 안 나가.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이 도둑놈들아. 경찰 불러. 아파트 현관으로 파란 유니폼을 입은 인부들이 가구를 하나둘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며칠을 고민해 골랐던 이탈리아 가죽 소파가 짐칸에 거칠게 처박혔습니다.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 샀던 안마의자가 폐기물처럼 길바닥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아들 먹을 것이라는 라벨이 붙어있던 반찬통들은 쓰레기 봉투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 뒤로 김지훈이 따라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셔츠 단추는 2개나 뜯겨나간 채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인부들을 가리켰다가 다시 위층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매수자 측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덤덤하게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김지훈에게 비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법은 냉정하고 공정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없는 이상 그는 그저 불법 점유자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모셔져 나왔습니다. 여경 2명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입고 갔던 한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치맛자락은 흙투성이었고 머리는 미친 여자처럼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발길질하며 대성통곡을 했고 입으로는 내 이름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소현, 이 독한 년, 천벌 받을 거야. 내가 제명에 죽나봐라. 그녀의 악다구니가 깊은 밤 아파트 단지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웃집 베란다마다 불이 켜지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녀에게 사모님, 사모님 하며 아부하던 이웃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저거 1205호 김지훈 씨 엄마 아니야? 왜 쫓겨나? 글쎄 며느리가 집을 팔아버렸다네. 자기들 집인 척하더니 빈털털이었나 봐. 망신도 저런 개망신이 없네? 평소에 그렇게 있는 척을 하더니 다 뻥이었어?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김지훈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달랑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와 어머니의 전 재산인 옷까지 몇 벌과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할 듯 굴던 모자는 이제 늦가을 칼바람 속에 버려진 유기견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내려가 볼래? 나는 숨막히는 감옥 같았던 그 집을
그리고 마침내 나를 향해 닫힌 아파트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시선을 거두고 창문 올림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자. 거긴 너무 더러워. 차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사이드미러 속에서 두 모자의 형상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먹혀 사라졌습니다. 인과응보는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부모님 대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 대기업 간부 김모 씨가 장기간에 걸친 회사 자금 횡령 및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직위를 이용해 빼돌린 회사 돈 수억 원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등 화면에 김지훈이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구겨진 양복은 집에서 쫓겨나던 날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정리해준 증거 자료였습니다. 김지훈은 단순히 내 재산만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재벌잇의 흉내를 내며 어머니의 밑 빠진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그는 이미 2년 전부터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연회장에서 공중에 흩뿌렸던 그 이체 내역서들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어 회사 감사팀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건 차가운 감방과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액의 배상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손 고객이라던 술집 여자는 김지훈이 파산하고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얻어준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고 마지막 남은 비상금까지 털어 야반도주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번엔 꾀병이 아니었습니다. 화병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없어 입원도 못하고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옮겨졌다고 들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고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으며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수발 들어줄 며느리도 없고 돈 벌어올 아들도 없는 그곳에서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노인네는 눅눅한 이불 위에 누워 복지관 봉사자가 가져다주는 식은 밥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당신을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그들이 밟고 서 있던 사다리를 치워줬을 뿐이니까요.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은색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나는 캐리어를 밀며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판결문은 확정되었고 집을 판 돈 20억 원과 김지훈이 빼돌렸다가 압류당하기 전 회수한 일부 자금까지 모두 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다 가지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지난 세월 못난 딸 때문에 속 태우신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내 새로운 인생의 시드머니였습니다. 나는 파리로 갑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유학입니다. 그것은 김지훈을 만나기 전 재능 넘치던 미대생 이소현이 가슴에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현모양처가 되겠다며 스스로 붓을 꺾고 서랍 깊숙이 가뒀던 그 꿈을 이제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짐은 다 챙겼어. 준호가 내 옆에 서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는 든든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응, 다 챙겼어. 나는 커피를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그는 그림자처럼 내 곁을 지켰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이사를 도와주고 김지훈 쪽 친척들의 행패를 온몸으로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편안해할 거리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소현아. 그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서울이 춥긴 해도
내가 쉴 곳 하나쯤은 늘 비워둘 테니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내려 내 왼쪽 약지를 보았습니다. 반지는 버렸지만 그 자리에 남은 하얀 자국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이 자국이 지워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나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스스로를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설령 그게 준호라 할지라도 약속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나 나중에 내가 정말 준비가 되면 그때 제일 먼저 너한테 말해줄게. 준호가 웃었습니다. 실망 따위는 없는 오직 이해와 포용만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얼마가 걸리든. 공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파리행 K901편 탑승이 곧 시작됩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는 전셋집의 곰팡내도, 삼계탕의 비린내도, 숨막히는 억압의 냄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준호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안녕, 준호야. 안녕, 나의 과거. 나는 캐리어를 끌고 탑승구를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경쾌한 행진곡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낯선 도시와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던 바보 같은 이소현은 이제 죽었으니까요. 지금의 나는 주머니에 돈이 있고 가슴에 꿈이 있고 눈에는 빛이 납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탑승교를 건너는 순간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완.